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세상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트럼프 관세 문제가 좀처럼 쉽게 타결이 안 되는 쪽으로, 장기화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 분야,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은 더 증폭이 되고 있고, 이 불확실성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금값, 다이아몬드 이런 가격들이 롤러코스터 아주 그냥 대란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의 흐름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을까? 자, 생각 없이 그냥 마구 지르는 것은 전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IQ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워낙 안 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선생님들을 좀 팼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쫓겨났습니다.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 트럼프의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군사학교에 강제로 집어넣은 겁니다. 군사학교에 우리 같은 육군사관학교나 3사 같은 학교, 하사관 학교가 아니에요. 군사학교는 말이 밀리터리 스쿨이지, 여기는 군대식으로 교육하는 학교예요. 군사학교 나왔다고 해서 군대 장교로 가는 그런 군사학교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미국의 군사학교와 한국의 군사학교가 다른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그냥 군사학교 하니까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기로 했다, 나라에 대해서 근심을 많이 하고 애국 애족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분석하는 데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군사학교에서 전원 기숙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폭력 성향이 워낙 많으니까 옆에 아주 강력한 경호원들 출신을 교사를 시킨다든지, 수업 중에 앞에 경호원들이 뒤에 딱 지키고 있다가 말 안 듣는 학생을 그냥 체포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닌 겁니다. 이거 보통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굉장히 독특한 이 성장 과정을 거쳐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의 대통령 되기까지의 과정, 과연 트럼프는 사업을 하다가 부동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의 아버지가 원래 부동산 업자예요. 또 트럼프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요, 여관 사업을 했습니다. 골드러시 때 탄광촌 옆에서 우리로 치면 여인숙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를 만들어 놓고 1층에서는 술 팔고 2층, 3층에서는 숙박업을 했는데, 당시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 잘 아시겠지만 거의 이 골드러시 지역 서부는 치안이 안 됐거든요. 보안관 하나 정도가 어떻게 치안을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습격 사건, 폭행 사건 거의 매일같이 수십 건씩 터지는 그냥 아수라장,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관련 전기에 보면요, 그 할아버지가 금광이 개발됐다니까 그 골드러시 지역으로 갑니다. 가서 금 캘 수 있는 기술은 없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원래 이발사 출신이었거든요. 뉴욕에서 이발사 하다가 골드러시에 돈 좀 벌어볼까 하고 캐나다 탄광촌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여인숙업을 하면서 낮에는 밥 팔고 저녁에는 술 팔고 아주 늦은 시간에는 율락업까지 했다. 이게 지금 정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탓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런 가정에서 컸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지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다음에 이 양반이 미스 코리아 사업도 하고 또 모델, 그 밖에 엔터테인먼트 산업, 방송 이런 데도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방송을 하면서 만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인물을 중심으로 집중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리차드 닉슨이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리차드 닉슨. 잘 아시죠? 이 리차드 닉슨 하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도 하죠. 워터게이트 호텔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토맥 강에 있어요. 경치가 워낙 좋아서 저도 워싱턴에 있을 때 좀 마음이 울적하면 그 바로 워터게이트 옆에 가면 거기 맥주 파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서 물 내려가는 포토맥 강에 물 내려가는 거 보면 그 급류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주위 풍치도 정말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워싱턴의 명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워터게이트 호텔이냐? 자, 거기 물이 급수가 내려오니까 그 물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 조절하는 문, 그게 워터게이트고 우리로 하면 수문이에요. 수문 1, 수문 2. 워터게이트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호텔을 지었으니까 워터게이트 호텔인데 이 호텔이요. 백악관에서 접근하기도 쉽고 그 당시로 엄청나게 고급을 지어놨거든요. 지금도요. 하루 묵는데 1,000불에서 2,000불 정도 줘야 될 겁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급 무도장, 사교장도 있고 제가 거기서 잠을 자본 적은 없고요. 이 특파원을 하면서 거기 유명 인사가 거기 묵는다 이러면 거기에 취재하러 갔기 때문에 워터게이트 호텔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기는 했죠. 그 워터게이트 호텔에다가요 암호장치, 녹음기, 무전기 이런 걸 장착해 놓고 닉슨 대통령이 상대 후보를 도청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특종으로 선거법 위반했다고 대서특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닉슨 대통령이 계속 나는 안 했다. 나는 모른다. 후임자가 했어. 아니, 내 부하가 했어. 근데 부하가 내한테 얘기 안 하고 했어. 최근에 이런 모습 어디서 보셨죠? 난 국회에 가서 사람 끌어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 부하가 과잉해서 끌어온 것 같아. 정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되었든 이 닉슨의 거짓말이 문제가 돼가 탄핵을 당하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탄핵 투표하기 하루 전날 스스로 사임을 해버립니다. 탄핵에 연루돼 가지고 스스로 사임을 했지만 어쨌든 탄핵 사건까지 가서 그만둔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이 이 닉슨이에요.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요. 공화당 당원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했고 미국 역사에 남는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들을 많이 했거든요. 찬반은 상당히 엇갈리는 인물인데 트럼프가 닉슨을 만나면서부터 대통령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제 하나의 추측이 아닙니다. 닉슨 대통령이 원래 출신이 캘리포니아거든요. 그 LA 부근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 기념관이 LA에 있습니다. 저도 LA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LA의 닉슨 기념관에 편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최근에 이 트럼프와 닉슨이 주고받은 편지가 상당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명하기 전에는 별로 사료로서의 가치가 없었는데 트럼프가 일기 대통령도 하고 전현직 대통령의 편지가 있네 이러면서 그것이 국가 유물이 됐습니다. 지금도 유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닉슨 기념관에 LA에 가보시면 트럼프와 리차드 닉슨이 주고받은 편지가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편지 내용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첫 편지가 이렇습니다. 뉴욕 사교장에서 만났어요. 닉슨이 낙선되고 이제 사표 내고 사표 내도 탄핵당한 건 아니니까 사표를 낸 거니까 닉슨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교장에서 이제 악수 한번 했겠죠. 서로 인연이 전혀 없던 사이예요. 이 대목을 보면 자, 트럼프의 스킨십, 트럼프의 처세술 굉장히 돋보입니다.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데 악수는 했겠죠. 근데 집에 가서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닉슨 대통령 각하, 나는
당신이 미국의 최대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일부 무식한 워싱턴 포스트의 포각무도한 기자에 의해서 희생당했지만 미국을 위해서는 굉장히 불행이고, 그렇지만 미국을 위해서 계속 일해주세요. 대통령 아니어도 당신이 할 일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뉴욕의 부동산 트럼프 타워의 소유주로서 당신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근데 그 돈 얘기가 없어요. 공짜로 모신다는 건지 아니면 돈 받고 모신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 최초의 편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트럼프 타워, 그게요, 우리나라 타워 팰리스보다 훨씬 비싼 곳이에요. 거기에 와라, 모시고 싶다 이랬거든요. 보통 정치인들을 모신다 이러면 공짜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닉슨도 거기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닉슨의 부인이 그때 굉장히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캘리포니아가 정말 자연 환경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나이 들면 뉴욕 사람들이 서부로 캘리포니아로 은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닉슨 부인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 간 거예요. 그렇지만 닉슨으로서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귀하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당신 행적을 좀 조사해 보니까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편지에서 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와 닉슨의 편지의 농도는 훨씬 더 짙어집니다. 그러니까 닉슨이 사실상 트럼프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다. 정치적 스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닉슨의 1971년 닉슨 쇼크와 너무도 닮아 있다. 그런 면에서 닉슨 쇼크, 닉슨의 경제 정책이 상당 부분 트럼프의 머리로, 트럼프의 피로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모델이 지가 제일 존경한다는 닉슨 대통령 모델대로 한 정책이 아니냐. 이번에 관세 폭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시간을 뒤로 돌려서 1972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절 날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패망일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성기념일이에요.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축제와 같은 그날, 트럼프의 정치적 후견이었던 닉슨이 특별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닉슨 쇼크인데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자, 우리는 닉슨 쇼크 하면, 저도 여러 번 말씀 올렸지만, 달러를 금과 바꿔주는 금태환 제도, 당시에 이 금 1원 쓰면 35달러에 바꿔주는 바로 그 금태환 제도를 전제로 미국을 세계 통화로 인정했던 게 브레튼 우드 체제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없애버렸습니다. 왜? 베트남 전쟁으로 돈이 부족해지고, 또 돈을 워낙 많이 찍으니까 금도 많이 모아야 되는데, 금 보유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금 안 바꿔줘. 이거 일방선언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선언을 만약에 다른 나라가 반대하면요, 달러도 기축통화로서 휴지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노회한 트럼프의 스승 리차드 닉슨은 닉슨 쇼크에서 두 번째 정책이 뭐냐? 아주 유명한 정책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폭탄 10% 때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10% 관세 폭탄 때려놓고 있죠? 유예해 준 것은 상호 관세고 보편 관세 10%는 이미 때렸습니다. 그 닉슨, 자기의 정치적인 스승이 닉슨의 전 세계를 향한 관세가 10%였다고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그때는 중국이 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향해서 닉슨이 때릴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닉슨은 중국을 키웁니다. 왜? 러시아를 견제하라고. 그 정책이 성공해서 결국 러시아가 무너져요. 어찌됐든 관세 폭탄 때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 돈을 대대적으로 통화량을 늘려서 가지고 이제 금을 안 바꿔도 주니까 평가 절하를 해버리는 거죠. 미국 돈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미국 수출이 잘 됩니다.
다른 부작용이 있지만 일단 미국 수출이 잘 돼요. 자, 이런 상황 지금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 회원국인 다른 나라가 미국 정책을 이건 뭐야? 브레튼 우즈 협상에서 금태환 제도를 전제로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유럽이 이거 미국의 횡포를 참을 수가 없어. 달러 거래 거부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관세 폭탄이 무기가 된 겁니다. 닉슨이요. 그 달러 안 쓰기 운동, 달러 거부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 폭탄을 해지해 줬습니다. 관세 폭탄을 미끼로 내놓고 협상을 시작한 거죠. 지금 이게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 각국별 관세 협상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하나 둘 미국 편으로 들어가게 됐고, 금태환 제도를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인정해서 유럽이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관세를 없애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 스승인 닉슨의 관세 폭탄은 이후로 허지부지 유야무야됐습니다. 끝까지 미국에 대응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닉슨은요, 미국의 경쟁자가 러시아지 않습니까? 당시는 소련. 이 소련을 때려잡는 방법으로 중국과의 수교라는 아주 혁명적 조치를 한 겁니다. 당시 중국은 주계장막, 그리고 문화혁명, 그 인간으로 보지도 않는 정말 독재 파쇼 국가였습니다. 거기에 닉슨이 날아가서 마오타에 한 잔 먹고 중국 수교를 했습니다. 중국이 좋았어? 아닙니다. 러시아 견제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어떡합니까? 자, 지금 중국이 너무 컸잖아요. 러시아가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비틀비틀해요.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를 키워줍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만해. 러시아에 대한 규제 해제. 그러면 중국과 미국을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원을 러시아에 해줬을 경우에 중국 고립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이 또한 너무 비슷해도 너무 같지 않습니까? 자, 물론 트럼프의 구상을 제가 몇 시간 같이 난상 토론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닉슨 쇼크 모델처럼 갈지 안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아하, 닉슨의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렇다면 트럼프가 다음에 꺼낼 카드는 뭐야? 트럼프는 일단요,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에, 닉슨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똑같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제조업 일어나죠? 그 다음에 환율, 미국 달러 가치를 대폭 평가절하할 겁니다. 평가절하, 달러를 평가절하하면 미국 국채가 안 팔립니다. 그러면 국채를 강매할 거예요. 국채 강매, 달러 평가절하, 미국 와서 현지 사업에, 그 다음에 알래스카 LNG 같은 거, 리스크가 큰 거 한국이나 일본 기업이 와서 너희 돈으로 해봐. 뭐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